50년이었다. 그 세월이 한 사람의 등에 어떻게 내려앉은지 연무성은 청류촌 어귀에 서서야 비로소 알았다. 산은 그대로였다. 물도 그대로였다. 다만 그 사이를 흐르던 것들이, 사람이라 부르던 것들이 모두 바뀌어 있었다. 그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 멈춰 섰다. 그 나무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어린 날 형의 등에 엎혀 올려다보던 그 가지, 누이가 그 아래에서 풀꽃을 엮던 그 그늘. 50년이 지나도 느티나무는 늙을 줄을 몰랐다. 다만 더 굵어졌고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사람만이 늙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바람이 불었다. 마른 잎 하나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길 위로 굴러갔다. 그는 그 잎을 한참 바라보았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매만졌다. 거칠 것 없는 살결이었다. 주름 한 줄 없는 27, 8배 얼굴. 그러나 그 손이 지나온 세월은 60을 넘었다. 마교의 그림자.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이름도 얼굴도 나이도 없는 자. 교주의 칼이 닿지 못하는 곳에 닿는 자. 밤보다 어두운 곳에서 숨소리조차 죽이는 자. 그 세월이 그의 몸을 늙지 못하게 했다. 진기가 살을 잡아 세월을 밀어냈다. 얼굴은 젊은 채로 굳었고 마음만 홀로 늙어갔다. 그는 그것이 형벌인지 은혜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림자에게는 고향이 없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가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돌아갈 곳을 버린 자만이 그림자로 살아남는다. 그것이 그가 50년 동안 지킨 단 하나의 율법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돌아왔다. 왜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다만 어느 밤 교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문득 느티나무를 떠올렸다. 그리고 한번 떠올린 것은 다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칼보다 끈질겼다. 베어도 베어도 다시 자라났다. 그래서 그는 떠나왔다. 교를 등지고 어둠을 등지고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등진 채로 이제 그는 떠돌이었다. 낡은 삿갓 하나, 빛바랜 무명옷 한 벌, 허리에는 검도 없었다. 검이 없는 무인, 이름이 없는 사내, 청류촌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그저 길 잃은 나그네였다. 그것으로 좋겠다. 그는 마을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흙담은 낮았고 지붕은 지프로 이형을 얹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귀의 우물은 그가 떠나던 날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다만 두레박이 바뀌었고 우물가의 돌이 더 닳아 있었다. 50년의 손길이 그 돌을 그렇게 깎았을 것이다. 안악 하나가 물을 깃다가 그를 흘끔 보았다. 경계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스쳐 지나는 눈길이었다. 낯선 자에게 마을은 그 정도의 관심만 내어주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안악은 다시 두레박으로 시선을 돌렸다. 좋은 일이었다. 누구의 눈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림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는 마을을 가로질렀다. 개가 짖었다. 아이 둘이 막대기를 들고 골목을 내달렸다. 누군가의 부엌에서 보리 삶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평범한 냄새였다. 사람이 사는 냄새였다. 그는 그 냄새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마교의 깊은 곳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다. 그곳에는 향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약이 있었다. 그러나 보리를 삶는 냄새는 없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냄새. 그는 그것을 50년 만에 다시 맡았다. 코끝이 시큰했다. 늙었구나. 그는 자조했다. 칼을 쥐면 마음이 없어졌다. 마음이 없으면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이 그를 살게 했다. 그러나 청류촌의 흙을 밟는 순간부터 죽여두었던 마음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산그늘이 마을을 천천히 덮어왔다. 지붕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느다란 연기들이 바람 없는 하늘로 곱게 올라갔다. 집집마다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그는 마을 끝 낮은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는
청류촌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20채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 어디쯤 그가 태어난 집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조차 가물거렸다. 50년은 기억마저 닳게 했다. 그는 언덕에 앉았다.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다. 서늘한 흙의 기운이 옷자락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저 어딘가에 형이 있을 것이었다. 누이도 살아있다면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50년 전 그가 끌려가던 날 형은 그를 붙잡으려다 떠밀려 넘어졌다. 누이는 울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무성아, 무성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날 그는 10살이었다. 교회 사람들은 아이를 골랐다. 재능이 있는 아이를, 그릇이 되는 아이를. 그는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그림자가 되었다. 함께 끌려간 아이들 중 살아남은 자는 그 혼자였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호롱불이었다. 창호지 너머로 번지는 흐릿한 노란빛.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저녁이었다. 누군가의 밥상이었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그는 그 빛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에게는 켜질 불이 없었다. 돌아갈 방이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온 것이었다.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나 그 자조 끝에서 그는 한 가지를 인정했다. 어리석어도 좋았다. 이 흙을 다시 밟고 이 바람을 다시 맞고 이 저녁 연기를 다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50년의 어둠이 조금은 견딜 만한 것이 되었다. 그때였다. 언덕 아래 작은 밭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일어섰다. 해가 다 진 줄도 모르고 호미질을 하던 노인이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다. 손에는 빈 망태기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허리를 두드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바람을 타고 언덕 위까지 희미하게 닿았다. 연무성의 눈이 천천히 그 노인에게 멈췄다. 먼 거리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스름에 묻혀 윤곽조차 흐릿했다. 그런데도 그는 알았다. 심장이 먼저 알았다. 50년을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굽은 등, 저 느린 걸음, 저 한숨의 빛깔.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50년 동안 어떤 강적 앞에서도 떨리지 않던 다리였다. 그 다리가 굽은 등을 한 노인 하나 앞에서 떨리고 있었다. 형님.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혔다. 50년 묵은 그리움이 한꺼번에 차올라 길을 막았다. 노인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느릿느릿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연무성은 언덕 위에 선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50년을 걸어 돌아왔으면서도 그는 그 마지막 몇 걸음을 떼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다. 저 평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5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마교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면 형은 어떤 얼굴을 할 것인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다. 칼날 앞에서도 떨지 않던 자가 형의 눈빛 하나가 두려워 발을 떼지 못했다. 노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호롱불 하나가 그 골목 안쪽 어느 집에서 새로 켜졌다. 연무성은 그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형이 사는 집이 어디인지를. 50년을 걸어온 길의 끝이 저 작은 불빛 하나였다. 그는 다시 언덕에 앉았다. 밤이 깊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오래 켜져 있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야 꺼졌다. 불이 꺼진 뒤에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작은 소리였다. 바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형님, 5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무성이가 돌아왔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한번 크게 흔들렸을 뿐이었다.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이튿날 아침이었다. 연무성은 마을로 내려갔다. 밤새 언덕에 앉아 있었으나 몸은 지치지 않았다. 50년 동안 그의 몸은 잠을 잇는 법을 배웠다. 다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형의 집을 향해 걸었다. 어젯밤 불빛이 꺼지던 그 집, 골목 끝. 가장 낡은 흙담을 두른 작은 초가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당이 보였다. 마당은 좁았다. 한쪽에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엔 마른 호박 덩굴이 시렁에 걸려 있었다. 가난했으나 정갈했다. 누군가의 손길이 부지런히 닿은 마당이었다. 그는 살인문 앞에 멈춰 섰다. 들어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깊고 탁한 기침이었다. 한 번 터지면 좀처럼 멎지 않는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기침. 연무성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 기침 소리에는 병이 실려 있었다. 50년을 사람의 숨소리 하나로 생사를 가늠해온 그였다. 저 기침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폐가 상했다. 그는 직감했다. 깊다. 이미 오래된 병이었다. 방문이 열렸다. 어젯밤에 그 노인이 기침을 손등으로 누르며 마당으로 나왔다. 이제는 얼굴이 보였다. 깊게 팬 주름, 세월의 바랜 흰 머리칼, 거칠게 마른 두 손. 그러나 그 얼굴 어딘가에 50년 전의 형이 남아 있었다. 연무성은 숨을 멈췄다. 눈매였다. 어린 날 자신을 업고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던 그 눈매. 주름에 묻혔으나 그 선한 빛만은 그대로였다. 형님, 가슴 속에서 그 말이 1000번을 맴돌았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못했다. 노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낯선 사내였다. 젊고 창백하고 어딘가 서늘한 기운을 두른. 그러나 그뿐이었다.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50년 전 떠난 동생은 10살의 아이였다. 지금 살인문 앞에 선자는 27, 8의 사내였다. 세월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형은 늙었고 동생은 늙지 못했다. 그 어긋남이 핏줄을 핏줄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위신지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음색만은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연무성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형의 목소리였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지나가는 떠돌이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그는 진기를 끌어올려야 했다. 먼 길을 걷다 보니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 댁 굴뚝 연기를 보고 발이 닿았습니다. 거짓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이 집의 연기를 보고 발이 닿은 것이었다. 노인은 잠시 그를 살폈다.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다. 다만 곤란해하는 빛이었다. 보시다시피 가난한 살림이라 손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노인이 말끝을 흐렸다. 그러더니 이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옆으로 비켜섰다. 허나 날이 저물면 산길이 험합니다. 누추하나마 헛간이라도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연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50년의 무게가 실렸다. 노인은 알지 못했다. 지금 자신이 들인 떠돌이가 50년 전 잃어버린 친동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도 그는 동생에게 방을 내어주고 있었다. 핏줄이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머리는 잊어도 어딘가는 기억하는 것. 연무성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50년 만에 밟는 형의 마당이었다. 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저녁이 차려졌다. 보리밥 한 그릇, 시래기 나물, 간장 한 종지. 그것이 전부였다. 노인은 미안한 듯 말했다.
찬이 없어 면목이 엎구려. 연무성은 고개를 저었다. 과분합니다. 진심이었다. 마교에서 그는 산의 진미를 먹었다. 그러나 그 어떤 진수성찬도 지금 이 보리밥 한 그릇만 못했다. 형이 지은 밥이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떴다. 거칠고 푸석한 보리밥이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50년을 굶주린 것은 몸이 아니었다. 밥을 물린 뒤 모이는 호롱불 아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낯선 객에게도 그는 살갑게 말을 건넸다. 오래 혼자 산 사람의 말을 향한 허기 같은 것이었다.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라 적적했는데 사람 기척이 드니 좋구려. 노인이 옅게 웃었다. 연무성은 물었다. 조심스럽게 가솔은 없으십니까? 노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가셨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있었지요. 낮은 목소리였다. 동생이 하나 있었소. 사내아이였는데 연무성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굳었다. 내 나이 15, 그 아이 10살 되던 해였소.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흉흉한 무리가 마을에 들었지요. 아이들을 골라 데려갔소. 재주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우리 무성이가 그 아이가 눈에 띈 게요. 무성이 50년 만에 형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연무성은 숨을 죽였다. 나는 그 아이를 붙잡으려다 뻐밀려 넘어졌소. 일어났을 땐 이미 아이가 끌려간 뒤였지요.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게 50년 전이요.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오. 허나 이 늙은이는 아직도 그 아이를 기다린다오. 어리석지요. 살아있다면 벌써 환갑이 넘었을 텐데. 연무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 앞에 동생이 앉아 있었다. 환갑이 넘었으나 얼굴은 그대로인 동생이. 그러나 형은 알지 못했고 동생은 말할 수 없었다. 밤이 깊었다. 연무성은 헛간에 누웠다. 집더미에서 마른 풀 냄새가 났다. 어린 날 형과 함께 뒹굴던 그 냄새였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벽 너머에서 형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깊고 탁한 기침. 밤이 되니 더 심해졌다. 그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다. 형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하려 했다. 알아보지 못하는 편이 나았다. 5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마교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사람을 베며 살아온 자라는 것을 형이 알아서 좋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형은 50년을 동생을 기다렸다. 환갑이 넘었을 동생을 아직도 기다린다 했다. 그 동생이 바로 곁에 벽 하나 너머에 누워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그런데도 그는 말할 수 없었다. 조금만. 그는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곁에 있겠습니다. 벽 너머에서 또 한 차례 기침이 터졌다. 연무성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저 기침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연무성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벽 너머의 기침은 멎지 않았다. 한 번 잦아들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헛간 문을 소리 없이 밀었다. 50년을 갈고 닦은 몸이었다. 그가 마음먹으면 마른 잎 하나 밟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당으로 나서자 달빛이 쏟아졌다. 푸른 달빛이었다. 초가 지붕도 장작더미도 마른 호박 덩굴도 모두 그 빛 아래 고요히 잠겨 있었다. 그는 형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풍지 너머로 형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었다. 들숨마다 가슴이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날숨은 짧고 가빴다. 연무성은 눈을 감고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50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태의 한기였다. 오랜 세월, 차가운 새벽 바치를 거듭하며 쌓인 한사가 폐부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다.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다. 이대로 두면 한 해를 넘기기 어려웠다. 그는 문을 열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다. 형은 얇은 이불을 덮고 모로 누워 있었다. 잠든 형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주름 골마다 고단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연무성은 형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가까이서 본 형의 얼굴, 50년이었다. 이 얼굴이 늙어가는 동안 자신은 어둠 속에 있었다. 형이 동생을 그리워하며 늙어가는 동안 동생은 사람을 뵈며 늙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바닥을 형의 등에 가만히 얹었다. 얇은 무명 적삼 너머로 형의 체온이 전해졌다. 야윈 등이었다. 뼈가 만져질 듯한. 연무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진기를 끌어올렸다. 50년을 쌓은 내공이었다. 사람을 죽이는데 쓰던 힘이었다. 그 힘을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려 했다. 진기가 손바닥을 통해 형의 몸으로 흘러들었다. 따뜻한 기운이 형의 등을 타고 천천히 폐부로 스며들었다. 연무성은 신중했다. 병근은 깊었다. 배에 깊숙이 뿌리내린 한 살을 한 번에 몰아내려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랬다가는 약한 형의 몸이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진기를 가늘게 천천히 흘려보냈다. 마치 언 땅을 봄볕이 녹이듯 서두르지 않고 한 겹 한 겹 한사가 조금씩 풀렸다. 끓던 폐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형의 거친 숨소리가 차츰 고르게 변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형의 숨소리가 잔잔해졌다. 들숨에 섞이던 끓는 소리가 사라졌다. 가쁘던 날숨이 길고 편안해졌다. 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기침에 깨지 않는 잠이었다. 연무성은 손을 거두었다. 이마에 옅은 땀이 배어 있었다. 하룻밤에 모든 병근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오늘은 한 겹을 풀었을 뿐이었다. 여러 밤이 필요할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이었다. 50년 만에 그는 형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다. 그는 형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편안히 잠든 얼굴이었다. 형님, 소리 없이 그는 입술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50년이 늦었다. 그 세월 동안 형은 홀로 늙었고 홀로 동생을 기다렸다. 이제 동생이 돌아왔으나 동생은 자신이 동생이라 말할 수조차 없었다.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렇게 한밤중에 몰래 손을 얹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것이 사무치게 슬펐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때였다. 잠결에 형이 무어라 중얼거렸다. 연무성은 숨을 멈췄다. 또렷하지 않은 잠꼬대 같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마디만은 분명했다. 무성아. 연무성의 온몸이 굳었다. 무성아, 어디 갔니? 형은 꿈을 꾸고 있었다. 50년 전 끌려가던 동생의 꿈을. 형이 데리러 갈게. 잠든 형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개를 적시며 천천히. 연무성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50년을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울음소리가 형을 깨워서는 안 되었다. 그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울었다. 50년 만의 울음이었다. 그림자에게는 눈물이 없었다. 눈물은 약점이었고 약점은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는 법을 잊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그 잊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형의 잠든 얼굴 앞에서, 형의 흘러내린 눈물 앞에서 동이 트기 전 그는 일어섰다. 흐트러진 형의 이불을 가만히 끌어올려 여며주었다. 야윈 어깨가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새벽 한기가 다시 폐에 닿지 않도록. 그는 형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제 형의 얼굴은 평온했다. 눈물 자국만이 뺨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 눈물 자국을 닦아주려다 멈췄다.
차마 닿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50년 만에 형에게 올리는 절이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방을 나섰다. 마당에는 푸른 새벽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쏟아지던 달빛이 물러가고 동력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연무성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만 그는 다짐했다. 며칠만 더 머물며 형님의 병근을 다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떠날 생각이었다. 정체를 들키기 전에, 형의 평온을 깨뜨리기 전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림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강호의 어둠이 이 작은 청류촌을 향해 천천히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 어둠의 끝에 누이 연소연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연무성은 헛간에 머물렀다. 낮에는 형의 바치를 거들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무너진 흙담을 손보았다. 떠돌이 객이 품사 대신 일손을 보탠다는 명분이었다. 밤에는 형이 잠든 뒤 몰래 진기를 흘려보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형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나흘째 아침이었다. 마당을 쓸던 형이 허리를 펴며 말했다. 거참, 신통한 일일세. 연무성은 장작을 패던 손을 멈췄다. 무엇이 말입니까? 요 며칠 새 기침이 뚝 끊겼지 뭔가. 형이 제 가슴을 두드리며 웃었다. 10년 묵은 기침인데 약을 그리 써도 안 떨어지더니 자네가 우리 집에 든 뒤로 거짓말처럼 나아가는구먼. 허허. 자네가 복덩이인가 보이. 연무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형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며칠 전 야위고 핏기 없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웃음을 감췄다. 다행입니다. 그날 아침 형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펴진 모양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형이 문득 말했다. 자네를 보고 있으면 어쩐지 정이 가네. 연무성은 밥을 뜨던 손을 멈췄다. 낯선 객인데 영 낯설지가 않아. 묘한 일이지. 꼭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단 말이야. 형이 멋쩍게 웃었다. 늙으면 이렇게 정이 헤퍼진다네. 커. 연무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형은 머리로는 알지 못해도 어딘가는 동생을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핏줄이란 머리보다 먼저 마음이 기억하는 것인지도.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태강이 아저씨 계세요? 마을 안악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형이 일어섰다. 무슨 일인가? 일이 급하게. 안악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품에서 꼬깃 탄 서찰 하나를 꺼냈다. 읍내장에 갔다가 지나가는 보침 장수한테 이걸 받았어요. 아저씨네 소연 아씨한테서 왔다고. 소연이. 형의 얼굴빛이 변했다. 연무성도 그 이름에 멈칫했다. 소연, 연소연, 누이의 이름이었다. 형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았다. 우리 소연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그 한마디에 연무성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누이도 살아있다. 형은 서찰을 펼쳤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형은 종이 위에 글자를 더듬을 뿐이었다. 내가 그를 몰라서. 형의 손이 떨렸다. 연무성이 조용히 다가갔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은 망설이다. 그에게 서찰을 건넸다. 연무성은 서찰을 받아들었다. 50년 만에 닿는 누이의 흔적이었다. 서찰의 글씨는 곱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곱지 않았다. 오라버니께 오랜 세월 소시 전하지 못한 불효를 용서하소서. 소녀 제갈세가에 들어 그럭저럭 지내고 있사옵니다. 부디 제 걱정은 마시고 오라버니 몸 보중하시옵소서. 거기까지는 평범한 안부였다. 그러나 연무성의 눈은 그 행간을 읽고 있었다. 곱게 다듬은 문장 아래 떨림이 있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는 말 뒤에 차마 쓰지 못한 말들이 눌려 있었다. 50년을 사람의 속을 읽으며 살아온 그였다. 이 서찰은 안부를 전하려 쓴 것이 아니었다. 서찰의 끝자락에 한 구절이 있었다. 근래 가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 마음이 어지럽사옵니다. 오라버니께서 어릴 적 우리 집에 있던 옛 물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버님께서 늘 소중히 여기시던 그것 말이옵니다. 부질없는 물음이오니 흘려들으소서. 연무성은 그 구절에서 눈을 멈췄다. 옛 물건, 아버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그것, 그 한 줄에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부질없는 물음이라 했다. 흘려들으라 했다. 그러나 정말 부질없는 것이었다면 무의는 애초에 그것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서찰은 안부가 아니었다. 구원을 청하는 신호였다. 누이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 연무성은 서찰을 접었다. 뒷부분의 불안한 구절은 형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누이께서 평안히 지내신다 합니다. 오라버니 건강을 염려하신다고요. 형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살아있구나. 우리 소연이가 살아있어. 형은 눈물을 글썽였다. 무성이 소식만 알면 이젠 여한이 없겠는데 그 아이만 살아있다면 형은 같은 말을 되뇌었다. 연무성은 차마 형을 마주 보지 못했다. 형이 기뻐할수록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누이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것도 어쩌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위험에. 밤이 되었다. 연무성은 헛간에서 홀로 서찰을 다시 펼쳤다. 호롱불 아래 그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옛 물건, 어린 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에게 그런 물건이 있었던가? 가난한 살림에 소중히 여길 만한 물건이 있었던가?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무의가 굳이 그것을 적었다면 그것은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제갈새가. 서찰에 적힌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명문정파, 중원에 손꼽히는 무가. 그런 가문이 어찌하여 가난한 시골 처자가 시집온 친정의 옛 물건에 관심을 둔단 말인가. 연무성은 헛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별빛 아래 그는 오랜만에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어둠의 기운, 50년을 그 속에서 살아온 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희미한 살기의 잔향이었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가 이 평온한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누이가 위험하다. 그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머지않아 형에게도 닿을 것이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 가족이 채 따뜻해지기도 전에 어둠의 손길에 잡히려 하고 있었다. 연무성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다. 며칠 전 청류촌에 들어서던 그 지친 떠돌이의 눈이 아니었다. 50년을 어둠 속에서 벼려온 그림자의 눈이었다. 누가 됐든 그는 어둠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가족에게 손을 대는 자는 말은 끝맺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떤 맹세보다 무거웠다. 같은 시가 천리박, 중원의 명문 제갈새가. 높은 기와 담장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안에 수십 채의 정각이 위험 있게 늘어서 있었다. 지혜와 무략으로 이름 높은 가문이었다. 강호의 어느 문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손꼽히는 무가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담장 안에도 빛이 닿지 않는 그늘이 있었다. 세가의 가장 외진 구석,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별채 하나가 있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인들조차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그곳이 연소연 부부가 머무는 처소였다. 명문세가에 시집왔으나 연소연은 이 가문의 빛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 별채 안 한 여인이 등을 밝히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연소연이었다. 50주를 넘긴 나이였으나 단아한 자태에는 젊은 날의 고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만 그 얼굴에는 세월보다 무거운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바늘을 놀리다 문득 손을 멈췄다. 창밖 어둠을 한참 바라보았다. 서찰은 잘 닿았을까? 오라버니에게 보낸 서찰이었다. 차마 모든 것을 적을 수는 없었다. 적었다가 중간에 빼앗기기라도 하면 오라버니에게까지 화가 미칠 터였다. 그래서 그녀는 행간에 숨겨 적었다. 오라버니가 아니 누군가가 그 뜻을 알아채 주기를 바라며 방문이 열렸다. 수척한 중년 사내가 들어섰다. 연소연의 남편 제갈이었다. 제갈세가의 핏줄이었으나 그는 가문의 격가지였다. 무죄가 변변치 못해 일찍이 무의 길에서 밀려났고 치략으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명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명문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선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선함은 무력함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 부인, 제갈휘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제갈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장로원에서 또 사람을 보냈소. 연소연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다. 그 일 말이오. 부인 친정의 옛 물건. 제갈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주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으시지만 장로들이 집요하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부인이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있소. 저는 모릅니다. 연소연이 단호히 말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친정을 떠난 몸입니다. 무슨 물건이 있었는지조차. 나도 아오. 제갈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인이 모른다는 걸 나는 믿소. 허나 저들은 믿지 않소. 연소연의 손이 떨렸다. 제갈휘는 그 손을 더욱 단단히 감싸 쥐었다. 미안하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변변치 못해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소. 명문에 시집왔으면 호강을 시켜줘야 할 것을 도리어 가문의 화살바지오. 그런 말씀 마세요. 연소연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는 한 번도 서방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외진 별채에서나마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손을 맞잡았다. 화려한 세가의 그늘에서 빛 한 줌 들지 않는 별채에서 서로의 온기만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그러나 그 별채 밖 어둠 속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 검은 무복의 사내였다. 제갈세가 장로원이 붙인 감시자였다. 그는 별채의 불빛을 차갑게 응시했다. 부부의 정담 따위는 그의 관심이 아니었다. 그가 지키는 것은 단 하나. 저 여자가 언젠가 입을 열 것이다. 장로들은 그렇게 믿었다. 연소연이 친정의 비밀을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었다. 필요하다면 입을 열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것이 명문 세가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세가의 깊은 곳, 장로원의 어둑한 정각에서 노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가문의 실권을 쥔 장로들이었다. 그 계집,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 장로가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있나.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건을. 다른 장로가 코웃음을 쳤다. 유령신공의 비급이 50년간 행방이 묘연했다. 그 단서가 그 가문에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연무성이 들었다면 등골이 얼어붙었을 이름이었다. 유령신공. 50년 전 강호를 피로 물들였던 그 마공모공의 이름이 좌중의 가장 깊은 자리. 백발의 노장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좌중을 짓눌렀다. 부드러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계집의 친정 청류촌이라 했나. 장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곳에 사람을 보내라. 허나 장로님, 그 마을엔 그 계집의 오라비밖에 남지 않았다 들었습니다. 늙고
병든 농부 하나뿐이라. 바로 그래서다. 노장로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 오라비를 잡아두면 계집은 입을 열 수밖에 없겠지. 핏줄이란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좋은 미끼니까. 그날 밤 제갈세가의 뒷문으로 한 무리의 사내들이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검은 무복, 얼굴을 가린 복면, 허리에 찬선을 한 검, 장로원이 부리는 살수들이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 청류촌. 50년 만에 형제가 제외한 그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어둠이 길을 따라 흘렀다. 그 어둠은 연무성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온을 향해. 형 연태강이 이제 막 병에서 회복되어 웃음을 되찾은 그 마당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춤 없이 다가가고 있었다. 연무성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 청류촌의 헛간에서 그는 까닭 모를 한기에 눈을 떴다. 50년을 어둠 속에서 벼려온 감각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온다. 온다. 연무성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까닭 모를 한기였다. 50년을 어둠 속에서 벼려온 감각이 그에게 무언가를 일러주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며칠은 걸릴 거리였다. 그는 다시 집더미에 등을 기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떠올랐다. 유령신공, 낮에 누이의 서찰에서 읽은 옛 물건, 그 두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한 가닥으로 얽혀들었다. 50년 전 그는 10살이었다. 흉흉한 무리가 마을에 들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살폈다. 뼈를 만지고 눈을 들여다보고 맥을 짚었다. 그릇을 고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골랐다. 형이 달려들었다. 15의 형이 동생을 빼앗기지 않으려 무리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형은 한낱 소년이었다. 무리는 형을 떠밀었고 형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무성아, 누이가 울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멀어지는 마을, 멀어지는 형과 누이, 그것이 그가 본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마교는 어둠의 소굴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가혹하게 단련시켰다. 견디는 자만 살아남았다. 무너지는 자는 버려졌다. 함께 끌려온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어떤 아이는 수련을 견디지 못해 죽었고 어떤 아이는 쓸모없다 하여 버려졌다. 그는 살아남았다. 이를 악물고 또 악물고 살아남아서 언젠가 돌아가리라. 형에게로, 누이에게로. 그 한 가지 생각이 어린 그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돌아갈 길은 점점 멀어졌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교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불려갔다. 교주가 그에게 한 권의 비급을 내렸다. 낡고 검고 음습한 기운이 서린 책이었다. 유령신공. 표지에 적힌 그 이름을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이것을 익혀라. 교주가 말했다. 이 공부를 대성하는 자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림자가 되어 세상 어디든 스밀 수 있게 되지. 그는 그 비급을 받았다.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는 곧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사람이기를 그쳤다. 유령신공은 무서운 공부였다. 익힐수록 기척이 사라졌다. 익힐수록 숨소리가 죽었다. 익힐수록 그림자처럼 어디든 스밀 수 있었다. 그리고 익힐수록 늙지 않았다. 이 공부는 세월을 거슬렀다. 육신의 시간을 멈춰 그를 젊은 채로 가두었다. 대신 마음은 메말라갔다. 사람을 베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피를 보아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마교의 그림자가 되었다. 이름도 얼굴도 나이도 없는 자. 오직 명을 받고 어둠 속에 스미고 소리 없이 거두는 자. 그렇게 50년이었다. 수많은 밤 그는 어둠 속에 있었다. 수많은 명을 그는 소리 없이 수행했다. 세월이 흘렀으나 그의 얼굴은 멈춰 있었다. 함께했던 자들이 늙어 죽는 동안
그는 홀로 젊은 채 남았다.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늙지 못하는 자의 외로움, 시간 밖에 홀로 선 자의 외로움.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의 기억이었다. 느티나무, 형의 등, 누이의 풀꽃. 그 기억마저 달아갈 무렵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늦으면 그 기억조차 잃을 것 같았다. 연무성은 눈을 떴다. 회상에서 깨어난 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설마. 그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이가 서찰에 적은 옛 물건, 제갈 세가가 노린다는 그것. 50년 전 행방이 묘연해진 유령신공의 비극. 그 셋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가 마교에서 받았던 유령신공. 그것은 원본이 아니었다. 교주는 분명 말했었다. 이것은 사본이다. 원본은 오래전 한 사내가 들고 교를 떠났다.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주 어린 날의 기억이었다. 거의 잊고 있던 빛바랜 기억. 어느 밤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감추는 것을 보았다. 낡은 책 한 권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천에 싸고 또 싸서 깊은 곳에 감추었다. 어린 그가 물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보지 못한 것으로 해라. 무성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건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누구의 손에도 닿아서는 안 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감춘 그 책이 바로 유령신공의 원본이었다. 연무성은 두 주먹을 끌어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50년 전 마교가 마을에 든 것, 아이들을 끌고 간 것, 그 중에서 하필 그를 고른 것,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마교는 처음부터 유령신공의 원본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원본을 가진 자의 핏줄을 그들은 그릇 삼아 데려갔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제갈 세가가 그 원본을 쫓고 있었다. 가난한 시골 농가에 감춰진 한 권의 책을 위해 명문 세가가 누이를 핍박하고 형을 믿기 삼으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비통하게 중얼거렸다. 대체 무엇을 감추셨던 겁니까? 새벽 빛이 헛간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연무성은 형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히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50년 만에 동생 소식을 기다리며 이제 막 병에서 회복되어 웃음을 되찾은 형이, 그 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어둠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연무성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건 우연한 귀향이 아니었다. 50년 전 끌려간 것도, 지금 돌아온 것도, 누이의 서찰이 닿은 것도,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한 가닥 실로 이어져 있었다. 그 실의 끝에 유령신공이 있었다. 내가 풀어야 한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50년을 그림자로 살게 한 그 인연을 이제 그 자신의 손으로 끝맺어야 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그림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먼 산 너머에서 새벽 까마귀가 울었다. 어둠은 이미 마을 가까이 와 있었다. 이튿날 연무성은 읍내로 나갔다. 형에게는 약재를 구하러 간다 일렀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강호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다. 50년을 어둠 속에 있던 그였으나 강호의 물정을 읽는 법은 잊지 않았다. 장터의 수군거림 속에 강호의 바람이 실려 있었다. 장터는 어수선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쑥덕이고 있었다. 그는 장터 어귀의 찻집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는 보찜을 맨 떠돌이 무인 몇이 모여 있었다. 연무성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았다. 기척을 죽인 그를 무인들은 의식하지 못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의 귀로 흘러들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실이라던가? 사실이고 말고 요 근래 강호가 발칵 뒤집혔어.
그 물건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그 물건이라니. 한 무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유령신공. 그 이름이 나오자 좌중이 일순 조용해졌다. 쉬,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게. 나이 든 무인이 주위를 살폈다. 50년 전 그 마공 하나 때문에 강호에 피바람이 불었던 걸 잊었나? 그걸 차지하겠다고 정파, 사파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죽어나간 무인이 수백이었네. 그 비급이 다시 나타났단 말입니까? 젊은 무인이 침을 삼켰다. 나타난 게 아니라 행방의 단서가 잡혔다는 게야. 나이 든 무인이 고개를 저었다. 50년간 묘연하던 그 원본의 행방이 어느 시골 농가에 있다는 소문이지. 그래서 지금 강호의 눈이 죄다 그쪽으로 쏠려 있다네. 연무성의 손이 찻잔 위에서 굳었다. 시골 농가, 청류촌이었다. 소문은 이미 강호 전체로 퍼져 있었다. 제갈 새가만이 아니었다. 강호의 수많은 눈이 그 작은 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형이 사는 그 마당을, 누이의 친정인 그 작은 초가를. 그는 비로소 사태의 크기를 깨달았다. 이것은 제갈새가 하나를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유령신공. 그 이름 하나가 온 강호의 탐욕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나이 든 무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유령신공이 어떤 공부인지 아는가? 젊은 무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을 익히면 산 차도 죽은 차도 아닌 것이 된다 했네. 기척이 없고 그림자처럼 스미고 무엇보다 그가 목소리를 한층 낮췄다. 늙지 않는다더군. 연무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월을 거스르는 마공이라. 그래서 더 무서운 게야. 그 힘에 한번 미친 자는 영생을 탐하게 되거든. 50년 전 혈겁도 결국 그 영생을 향한 욕망이 부른 참극이었지. 나이 든 무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신이 되려 하면 반드시 지옥이 열리는 법이야. 연무성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찻집을 나서며 그는 장터를 다시 살폈다. 아침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다. 낯선 무인들이었다. 장사꾼 행색을 했으나 걸음걸이에 무공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보찜 장수인 척했으나 눈빛이 사방을 살피고 있었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미 여럿이 이 읍내에 스며들어 있었다.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청류촌. 연무성은 걸음을 재촉했다. 마을로 돌아가는 산길을 오르며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호의 탐욕은 막을 수 없었다. 유령신공이라는 미끼가 있는 한 그들은 뜻없이 몰려올 것이었다. 비급의 원본을 찾아 없애지 않는 한 이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것을 어디에 감추셨을까? 50년 전 천에 싸고 또 싸서 감추던 아버지의 모습, 그 책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까? 만약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그가 먼저 찾아야 했다. 강호의 누구보다 먼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다. 청류촌은 평온해 보였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놀고 개가 짖었다. 그러나 그 평온 위로 그는 미묘한 기운을 감지했다. 희미한 살기였다. 마을 어딘가에 외지인의 기척이 섞여 있었다.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다. 다만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의 동태를, 그리고 형의 집을. 연무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벌써 와 있었구나. 그는 형의 집으로 향했다. 마당에서는 형이 저녁을 짓고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리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병이 나은 뒤로 형은 부쩍 생기가 돌았다. 그 평화로운 뒷모습이 연무성에게는 더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저 평온을 강호의 어둠이 노리고 있었다. 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오, 자네 왔는가? 형이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약재는 구했고 오늘은 내가 죽을 좀 썬데 들어와 한술 뜨게.
연무성은 그 웃음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예, 형님. 그날 밤 연무성은 헛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마음을 정해야 했다. 이대로 떠돌이 개그로 남아 조용히 형의 병만 고치고 사라지려던 계획은 무너졌다. 강호가 몰려오고 있었다. 누이가 위험했고 형이 미끼가 될 처지였다. 그가 숨어 있을수록 가족은 더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더는 그림자로 숨어 있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 그의 눈에 서늘한 빛이 어렸다. 50년을 잠재웠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50년 전 명을 받고 사람을 베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번에 그가 검을 드는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오너라. 그는 어둠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가 됐든 이 마을에 발을 들이는 자는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 밤바람이 헛간 문을 흔들었다. 먼 어둠 속에서 마침내 첫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밤을 타고 왔다. 청류촌 외곽의 숲, 검은 무복의 사내들이 나무 그림자 사이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제갈새가 장로원이 보낸 살수들이었다. 5이었다. 선두의 선자는 우두머리였다. 다른 넷보다 한 뼘은 큰 체구에 등에 장검을 빗겨 맨 사내였다. 그가 손을 들자 무리가 멈췄다. 우두머리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호롱불 몇이 꺼져가는 잠든 마을이었다. 늙은 농부 하나뿐이라 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조용히 처리한다. 죽이지는 마라. 산채로 끌고 가야 계집이 입을 연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방해되면 베라. 어차피 시골 무지렁이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우두머리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사람을 베는 일을 그는 풀을 베는 것처럼 말했다. 명문세가의 그늘에서 자란 또 다른 종류의 괴물이었다. 같은 시각 겉간 연무성의 눈이 번쩍 떠졌다. 왔다. 5. 그는 기척의 수를 정확히 헤아렸다. 마을 외곽, 북쪽 수,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다. 훈련된 살수들이었다. 기척을 죽이는 법을 아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기척을 죽이는 솜씨로는 50년을 그림자로 산 그를 속일 수 없었다. 연무성은 소리 없이 일어섰다. 그는 헛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스몄다. 발소리는 없었다. 숨소리도 없었다. 50년을 익힌 유령신공이었다. 그의 몸은 밤의 일부가 되었다. 어둠이 그를 감추었고 그림자가 그를 품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는 한 점의 기척도 남기지 않았다. 형의 방을 지나며 그는 잠시 멈췄다. 문풍지 너머 형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형혼이 잠들어 있었다. 형님은 깨우지 않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끝내겠습니다. 살수들은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그림자처럼 담을 넘고 골목을 지났다. 목표는 골목 끝의 낡은 초가 연태강의 집이었다. 우두머리가 손짓했다. 둘이 앞장서고 둘이 좌우로 우두머리가 뒤를 맡았다. 훈련된 진영이었다. 그들은 형의 집 마당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마당은 고요했다. 달빛만이 장작더미와 마른 호박 덩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선두의 살수가 방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선두의 살수가 우뚝 멈췄다. 마당 한가운데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그 자리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진 채 삿갓도 없이 빛바랜 무명옷 차림으로 언제 나타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발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그저 거기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림자처럼. 살수들의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가 스쳤다. 누구냐? 우두머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연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살수들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 살수들은 본능적으로 검을 빼들었다. 5자루의 검이 달빛 아래 서늘하게 빛났다. 그들이 그를 에워쌌다. 좌우로, 앞뒤로, 빈틈없는 포위였다. 그러나 연무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검도 없는 맨몸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자세에는 한 점의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포위당한 것은 그가 아니라 5의 살수인 듯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두머리가 검 끝을 그에게 겨눴다. 이 집과 무슨 관계냐? 답에 따라 목숨은 붙여줄 수도 있다. 연무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용한, 그러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이 집에 사는 노인은, 그는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했다. 내 형님이다. 우두머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형이라. 그럼 잘됐군. 형이든 동생이든 함께 끌고 가면 그 계집은 더 빨리 입을 열 테니.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쳐라. 산채로 5자루의 검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좌우에서, 앞뒤에서 빈틈없이 지쳐들었다. 달빛 아래 검광이 번뜩였다. 평범한 사내였다면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연무성은 평범한 사내가 아니었다. 검이 그의 몸에 닿기 직전 그의 신형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듯 5자루의 검은 모두 허공을 갈랐다. 그 자리에 그는 이미 없었다. 살수들이 멈칫했다. 분명 베었다. 그러나 검에 닿은 것은 허공뿐이었다. 당황한 그들이 사방을 살폈다. 어디로? 그때 그들은 깨달았다. 사내가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포위망의 정중앙, 5자루의 검이 향했던 그 자리, 그곳에 연무성이 유유히 서 있었다. 언제 그리로 옮겨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5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살기도 없었다. 다만 깊은 침묵이 있었다. 50년을 어둠 속에서 벼려온 그림자의 침묵이 한 가지만 일러두마. 연무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형님은 50년을 동생을 기다린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그 형님의 잠을 너희가 깨웠다. 이미지 1달빛 아래 마당 5살수에게 둘러싸인 채 고의 선산에 폭풍 전의 정적. 연무성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차갑게 부서졌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5의 살수가 그 정적 속에서 본능적인 불안을 느꼈다. 검도 없는 맨몸의 사내였다. 그런데 어째서 등줄기가 서늘한가? 어째서 포위한 쪽이 도리어 쫓기는 기분인가? 우두머리가 이를 악물었다. 무얼 망설이느냐? 한낱 떠돌이다. 쳐라. 이미지 이 좌측 살수가 사내를 향해 검을 내지르는 순간 빠르고 매서운 일격, 좌측의 살수가 먼저 움직였다. 검이 매섭게 파고들었다. 목을 노린 정확하고 빠른 일격이었다. 훈련된 살수의 검이었다. 그러나 연무성의 신형이 다시 흐릿하게 일렁였다. 검은 그의 목이 있던 자리를 갈랐다. 그러나 그곳에 그는 없었다. 이미지 3사내가 살수의 검을 2 손가락으로 가볍게 붙잡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살수의 표정. 다음 순간 살수는 제 검이 멈춘 것을 느꼈다. 연무성이 2 손가락으로 검날을 잡고 있었다. 맨손으로 달려드는 검을 2 손가락으로. 살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감기가 치로 몸을 두르지 않고서야 맨손으로 검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절정의 고수만이 가능한 경지였다. 한낱 떠돌이가 보일 수 있는 무의가 아니었다. 이미지 4사내가 손가락에 힘을 주자 검이 맥없이 부러지는 장면. 부러진 검날이 달빛에 튀어오른다. 연무성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쩡. 맑은 쇳소리와 함께 검이 부러졌다. 부러진 검날이 달빛 속으로 튀어올랐다가 흙바닥에 박혔다. 살수는 부러진 검자루를 쥔 채 얼어붙었다.
그 짧은 순간 연무성의 손이 살수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그저 가볍게 짚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살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소리도 없이 혈도가 짚힌 것이었다. 이미지, 나머지 내 살수가 일제히 지쳐드는 장면, 사방에서 번뜩이는 검광. 이놈, 남은 넷이 일제히 지쳐들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합공이었다. 사방에서 검광이 번뜩였다.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평범한 고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협공이었다. 그러나 연무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움직였다. 이미지, 육사내의 신형이 내 살수 사이를 그림자처럼 흐르는 장면, 잔상만 남기고 사라지는 듯한 신법. 그의 몸이 그림자처럼 흘렀다. 유령 신공의 신법이었다. 기척이 없고 잔상만 남았다. 내 자루의 검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다. 베었다 싶으면 이미 없었고 잡았다 싶으면 그림자였다. 그는 살수들 사이를 물 흐르듯 빠져나갔다. 스치듯 지나치듯. 그때마다 살수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졌다. 어깨를 짚히고 손목을 짚히고 등을 짚히고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마당에는 넷이 쓰러져 있었다. 모두 혈도가 짚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도 죽지 않았다. 연무성은 죽이지 않았다. 50년을 사람을 베며 살아온 그였으나 이 마당에서만은 피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형의 마당이었다. 형이 자는 집에 형이 가꾼 마당이었다. 이 흙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 그는 고요히 서 있었다. 옷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홀로 남은 우두머리가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무의가 강호에 알려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 너는 누구냐? 연무성은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도 없이 내가 누구인지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연무성의 손이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았다. 거대한 체구의 우두머리가 한 손에 가볍게 들어 올려졌다. 저항할 수 없었다. 저항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압도적이었다. 한 가지만 답해라. 연무성의 목소리가 우두머리의 귓가에 낮게 내려앉았다. 제갈세가에 잡혀있는 여인, 연소연. 지금 어떤 처지냐? 우두머리가 떨며 답했다. 별채에 갇혀있다. 장로원이 그 여자 입을 열게 하려고. 살아있나? 살아있다. 아직은. 연무성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다. 아직은 살아있다. 연무성은 우두머리의 혈도를 짚었다. 우두머리가 다른 뇌처럼 소리 없이 무너졌다. 마당에는 다섯이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마당은 고요했다. 칼 부딪는 소리도 비명도 피냄새도 없었다. 연무성은 형의 방 쪽을 돌아보았다. 문풍지 너머 형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평온했다. 형은 깨지 않았다.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은 알지 못했다. 잘됐다. 연무성은 안도했다. 형은 몰라야 했다. 50년 만에 되찾은 평온을 단 하룻밤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다섯을 둘러보았다. 이들을 어찌 처리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누이가 아직 살아있다. 그 한 가지가 그의 마음을 굳혔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연무성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먼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먼동이 트기 전 연무성은 쓰러진 다섯을 마을 밖으로 옮겼다. 산 아래 길목에 그들을 가지런히 눕혔다. 혈도는 한나절이면 풀릴 것이었다. 깨어나면 그들은 빈손으로 제갈세가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할 것이다. 청류촌에 정체 모를 고수가 있다고.
그것으로 됐다. 연무성은 생각했다. 소문은 퍼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아침이 밝았다. 형이 방에서 나왔다. 자네, 벌써 일어났는가? 형이 환하게 웃었다. 마당은 깨끗했다. 간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연무성이 비지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잠이 없어서요. 허허, 젊은 사람이 부지런도 하지. 형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간밤에 살수 5이 이 마당에 들었다는 것도, 동생이 그들을 소리 없이 물리쳤다는 것도, 형의 평온은 그대로였다. 연무성은 그 평온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지킬 수 있었다. 아직은. 그러나 천리박 제갈새가 빈손으로 돌아온 우두머리가 장로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스란히 그 시골 마을에 노장로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단 한 명에게 5이 모두 당했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맨손으로 검을 부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떨며 답했다. 그림자처럼. 노장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한마디에 그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했다. 맨손으로 검을 부수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기척이 없었다. 노장로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설마.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스쳤다. 유령신공. 그 마공을 익힌 자의 특징이 아닌가. 좌중이 술렁였다. 하면 그 시골 마을에 이미 유령신공을 익힌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 장로가 물었다. 비급의 원본이 거기 있다더니 그것을 익힌 자까지 있다면. 노장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이 커졌다. 그의 목소리에 탐욕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렸다. 이것은 더 이상 살 수 몇으로 될 일이 아니야. 같은 시각, 별채, 연소연 부부의 처소에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무슨 일이오. 제가리가 막아섰으나 한낙혀까지 무인이었다. 그는 가볍게 떠밀려 나뒹굴었다. 무사들이 연소연을 끌어냈다. 부인. 제가리가 절규하며 매달렸으나 소용없었다. 가주께서 부르신다. 직접. 무사 하나가 차갑게 말했다. 연소연은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쓰러진 남편을, 그리고 차마 닿지 못할 먼 곳의 오라버니를. 오라버니, 제 서차를 알아채 주셨을까요? 연소연은 가주의 정각으로 끌려갔다. 지금껏 장로들만 나서던 일에 마침내 가주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위압적인 중년의 사내였다. 그가 연소연을 내려다보았다. 내 친정 마을에 유령신공을 익힌 고수가 나타났다 한다. 가주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50년간 묘연하던 비급의 원본, 그것을 익힌 자, 그 둘이 모두 내 친정에 있어.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더는 모른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연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수척했으나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주가 차갑게 웃었다. 좋다. 내가 모른다 치자. 그가 손짓했다. 그렇다면 아는 자를 데려오면 될 일. 연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내 친정에 남은 핏줄, 그 늙은 오라비를 잡아오면 무언가는 나오겠지. 그리고 그 마을의 고수, 그 자가 누구든 내 핏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주의 눈이 번뜩였다. 전 병력을 동원한다. 청류촌을 친다. 연소연의 눈이 커졌다. 안 됩니다. 그곳엔 죄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제발, 죄가 있고 없고는 내 알바 아니다. 가주가 돌아섰다. 유령신공 앞에서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 청류촌의 저녁, 연무성은 형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형은 오늘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병이 나은 뒤로 형의 하루하루는 생기로 가득했다. 자네 덕에 요즘 살 것 같으. 형이 정겹게 말했다. 이대로 자네가
우리 집에 눌러 앉히면 좋으련만 늙은이 말동무도 되고. 연무성은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형님.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전리 밖에서 거대한 어둠이 이 마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의 감각이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연무성은 헛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빈손을 끌어쥐었다. 50년을 잠재웠던 무언가가 손끝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조용히 형의 곁을 떠나 강우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남아 다가올 어둠과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어느 쪽이든 평온한 떠돌이로 남는 길은 이미 사라졌다. 누이를 구해야 한다. 형을 지켜야 한다. 그 두 가지가 그를 다시 강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50년 전 그를 어둠으로 끌고 갔던 그 운명이 이제 다시 그를 어둠 밖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자신의 의지로 동이 텄다. 연무성은 마을 어귀에 섰다. 삿갓을 다시 눌렀었다. 며칠 전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의 그 떠돌이가 아니었다. 50년을 어둠 속에서 벼려온 그림자가 이제 가족을 위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 광활한 강호가 펼쳐져 있었다. 천리 밖, 무의가 갇혀있는 제갈새가, 그리고 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 연무성은 그 모든 것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기다려라. 누이야, 오라버니가 간다. 50년 만에 돌아온 그림자가 마침내 강으로 나섰다. 바람이 불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그 뒷모습을 향해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잘 다녀오라는 듯이.